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5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이 미국 경찰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DC 경찰청의 한 고위 관계자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현재 성폭력과 전담수사관이 수사를 진행 중인데 경범죄이든 중범죄이든 연방법원에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검찰이 기소를 할 때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할지 결정할 것이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또 이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혐의자가 체포될 때까지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고 했고 우리 경찰에 윤창중 씨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확실히 그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면 윤창중 씨가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일, 이거 피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청와대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 댓글 조작을 넘어서 박원순 문건 그리고 등록금 문건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특히 등록금 문건의 경우 이 작성자의 직속 상관이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일고 있죠. 여기에 오는 24일 열리는 국정원의 안보특강에 일간 베스트, 줄여서 일베라고 부르는데 일베 일부 회원들을 초청을 해서 논란이 겹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를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네, 요즘 의원님 바쁘시겠어요? 이 국정원이 계속 나와가지고. 바빠 죽겠어요. 네, 바빠요. 예, 예. 예. 네. 자, 그러니까 그 최근착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번에는 등록금 문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궁금한 게 이 작성 주체가 제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사회팀으로 되어 있는데 네네. 여기는 뭐 하는 데입니까? 이제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이제 각종 국내 정보를 이제 입수하고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명칭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사찰을 한 것이고 근데 이제 이번 반값 등록금 운동 차단 문건은 우리가 보통 사찰, 민간인 사찰 그러면 국정원이 잘못하는 짓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 차원을 넘어서 공작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문제는 공작을 하면 공작이 성공하는 경우가 있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공작은 성공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더 겹겹으로 더 심각한 겁니다. 그래요. 네. 자, 일단 좀 그 가름을 했으면 좋겠는 게, 자, 이 등록금 문건은 사회팀에서 작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박원순 문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전에. 네네. 그건 어디서 작성을 했습니까? 박원순 문건은요. 그 작성 주체하고 작성자는 아직 드러나 있지 않고요. 다만 제가 이제 이건 언론에 보도된 건 아니고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계속 며칠 동안 이제 국정원하고 통화도 하고 오늘도 지금 방금 이 방송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만 국정원의 주장은 이겁니다. 국정원 내부에서 쓰는 고유한 서체가 있는데 그 서체는 아니다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고요. 그 박원순 문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박원순 문건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은 밖에 있는 컴퓨터로 타이핑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감식을 본인들이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항변을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이 예를 들자면 기자들이 편집 데스크에 송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이 밖에서 예, 밖에서 예. 정보 활동을 한 걸 가지고 예. 내부에 기자가 송고하듯이 송고했다면 네. 국정원 본부 내부에 있는 컴퓨터는 사용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자,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게 이제 국정원의 서체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양식상 안 맞는다고 해서 국정원 쪽에서는 자기들이 작성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밖에서 작성해서 송고했을 가능성을 지금 제기를 하셨어요. 네네네. 그러면 혹시 이 문제 제기를 국정원 쪽에도 하셨습니까? 당연히 했고요. 답변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감식한 결과 네. 국정원에서 작성한 서체가 아니다. 라는 얘기만 하는데 네. 제가 그랬어요. 국정원에서 내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네. 외부에서 작성하고 보낸 것일 수 있지 않느냐. 예. 라는 얘기인데요. 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정원의 항변처럼 네. 국정원의 그 서체, 보안 서체를 이용한 문건이 설령 아니다 할지라도 네. 요 내용이 실제로 그러면 행동으로 옮겨졌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네. 저는 국정원에서 내부에서 작성한 문건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믿을 수 없고 네. 그리고 국정원에서 활용한 내지는 작성한 문건이라고 믿고 있는데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박원순 시장 제안 문건에 나타난 반값 등록금 운동 차단을 하자라는 그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행동을 옮겨졌다는 것이 네. 문건이 작성된 그 즈음에 네. 이 보수 단체들에서 예. 이 반값 등록금 반대 규탄 집회를 계속 엽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보수 단체들을 동원해서 고소고발을 하거나 규탄 집회를 반대 집회를 열거나 네. 이런 것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그것들이 이게 이제 행동으로 옮겨진 사례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네. 실제로 반값 등록금으로 표 얻으려는 얍삽한 정치인들 심판하자. 네. 충경노총연합, 예. 녹색전국연합 예. 이런 데서 예. 실제로 시위를 하고요. 예. 그리고 한기총신문에 보면 네. 6월 14일입니다. 2011년 6월 14일에 보면 보수단체들 반값 등록금 촛불 집회 정치 선동 규탄 이렇게 이제 시위를 한 거를 또 보도를 합니다. 네. 보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아고라에 보면 네.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저희 이제 의원실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네. 거기에 실명으로 거론된 정동영, 권영길 등에 예. 대해서 이중적인 행태다. 이렇게 지금 국정원 문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예. 요것과 똑같은 주장들이 예. 실제로 다음 아고라에 게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정동영의 무상 등록금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예. 이런 이유로 계속 지금 글이 올라오고 댓글들이 달리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6월 10일 날 네. 오후 2시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 광장에서는 반값 등록금 촛불 집회 정치선동 규탄 네. 기자회견 및 성명서가 발표가 돼요. 예. 이걸 주최한 단체가 네. 종북 좌익 척결단, 반교육 척결 국민연합, 예. 나라사랑 실천운동본부 예. 이런 데서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날입니다. 오후 4시에는 네. 광화문 KT 앞에서 등록금 촛불 시위 반대 기자회견을 하는데 여기에 참여한 단체는 라이트 코리아, 경우회, 고엽제전후회, 국민통합선진행동본부, 비전 21 국민희망연대 네. 이런 데에서 지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국정원 문건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네. 주장한 것을 그대로 이렇게 한 거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나오는데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많은 단체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그런 글이 올라왔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른바 우익 성향을 띠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국정원과 일정한 네트워킹 하에서 그런 일을 벌였느냐가 지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거에 대한 심증은 있지만, 네. 아직 물증은 저희가 확보를 못한 상태인데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예. 국정원의 자금이 예.
흘러갔느냐 안 흘러갔느냐 아하. 이 부분을 밝혀내는 것이 예. 요 문제를 보는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보수단체 쪽으로 국정원 자금이 흘러 들어갔느냐? 예. 그래서 예. 그 부분은 제가 국회 정보위 예산결산 소위원장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 예산은 지금 그 검증이 거의 불가능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 예산 문제나 예를 들면 인선 문제를 참 캐내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러나 이제 불분명한 명분으로 명목으로 쓰인 부분을 네. 제가 한번 찾아내려고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그 반값 네. 등록금 문제에 대한 공격 포인트로 권영길 의원과 정동영 의원 전 의원들이신데 이 두 전 의원의 자녀가 해외 유학을 하고 있다. 바로 이걸 치라라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거는 이 사실은 공개돼 있던 사실입니까? 아니면 국정원에서 그 문건에서 처음 언급되고 있는 사실입니까? 왜 여쭤보냐면 그러면 국정원은 그 사실을 또 어떻게 알았느냐의 문제가 남기 때문입니다. 권영길 의원이나 정동영 의원의 자녀가 뭐 해외에 유학하고 있다는 것은 네. 그냥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꼬집어서 네. 공격 포인트로 총알로 음흠. 이렇게 제시한 것은 국정원이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 총알을 실제로 사용한 거죠. 그래요. 네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이 문건의 작성 주체가 어디냐고 이제 그 몇 번 거듭해서 여쭤봤던 게 댓글 조작 사건이 나왔을 때 국정원의 논리는 뭐였냐면은 이거는 대북 심리전 차원이었다. 그리고 또 그 주체가 대북 심리 전단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그것도 별로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네. 사회팀 이런 데서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정치 개입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국정원 도대체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국내 정치에 개입한 것이냐? 이걸 이제 잴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여쭤봤던 건데. 이거는 예. 국정원 조직 체계상 네. 국정원장이 네. 지시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루어질 수 없는 네. 일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원세훈 원장을 하루빨리 소환해서 네. 대선 불법 개입 사건뿐만 아니라 네.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던 이런 정치 공작, 네. 정치 개입 이 부분까지 조사를 확장해야 된다 예. 하는 것이 저희 민주당 예. 특별위원회의 어제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등록금 문건의 작성 주체가 그 국익전략식 사회팀 소속의 사급 한모로 되어 있는데 네네. 그 직속 상관이었던 팀장 추모 이 사람이 네.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근무 중이라면서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국정원한테 직접 확인해서 네. 처음으로 이제 공개한 내용인데요. 예. 실제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근무 중이고, 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추모 팀장은 2급 국장이고요. 네. 그 다음에 4급 예. 한모 씨 예. 같은 예. 경우는 지금 방금 제가 확인을 또 했습니다. 예. 국정원 측으로부터 감찰실에 근무 중인 것이 맞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감찰의 대상인 사람을 어떻게 감찰실로 파견할 수가 있느냐 그렇네요. 예. 라고 물었더니 네. 원세훈 원장 체제에서 이런 짓을 한지 모르고 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찰실로 보직을 변경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국정원에서 보직을 변경하거나 인선을 할 때 전임 정권 전임 원장이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있는데 네. 그쪽에 핵심적으로 일을 했던 사람들을 스크린하지 않고 이렇게 발령을 하는 것 자체는 남재준 원장이 잘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저의 지적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까지 국정원 업무상 네. 옆방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며 예. 원세훈 원장 체제에 이렇게 잘못된 것에 연루된 사람들을 계속 스크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 추모 국장 같은 경우 청와대 지금 파견 근무 중인 것도 모르고 파견 나갔을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닙니까? 파견을 또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반값 등록금 내지는 이제 정치 공작에 연루된 것을 모른 상태에서 파견됐다라는 거죠. 네네네. 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네. 그 이후에 이게 연루된 사실이 어제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가 됐고 다 했는데 네네. 청와대 반응이 나왔습니까?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지금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추모 팀장이 예. 그 문건의 연루자인지는 예. 국정원에 확인해 봐라. 예. 라고 지금 핑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자, 그런데 예. 청와대에서는 민정수석실에서는 당장 이제 해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네. 그런데 해임을 해버리면 스스로 인정해버리는 꼴이기 때문에 예. 딜레마에 빠졌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추모국장 이 사람은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업무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우리가 해외 대사관 같은 경우도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명함을 걸지 않고. 그렇죠. 예. 대사 외교부의 무슨 공사라든가 이런 타이틀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 것처럼 예. 민정수석실에서도 국정원 파견 직원 이렇게 명찰을 달고 다니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러겠죠.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민정수석실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24일에 그 국정원에서 안보 특강이 열리는데 이때 일베 일부 회원들을 초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네. 이거는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삼을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의심하는 것이 예. 이런 극우 보수 단체들을 동원해서 집회를 열고 고소고발을 유도한 정황들이 드러나 있고 예. 또 하나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5.18에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라는 것을 퍼다 나르면서 예. 광주 영령들을 홍어로 비교하는 이런 폐륜을 저지르고 있는 이런 일베 사이트 이런 회원들을 국정원에서 초청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평소에도 서로의 유대관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그렇다면 그 의심을 넘어서 그 무엇에 커넥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국정원에서 나온 그 해명을 토대로 해서 제가 한번 국정원의 입장에서 그러면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네네. 국정원은 지금까지 북한을 찬양하는 게시물이나 웹사이트를 신고를 받아왔습니다. 111 콜센터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리고 네네. 지금까지 이 콜센터에 신고를 했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특강 같은 행사를 해왔고. 근데 이게 이제 그 일베 회원 일부가 여기에 신고를 해서 그 사람들을 초청을 했다면 국정원과 일베 간의 어떤 조직적인 커넥션이라기보다는 그냥 그것이 그냥 일베 회원들의 어떤 성향과 이것이 맞아서 신고를 했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초청한 것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그 국정원에서 그런 해명을 한다면 오이밭에서는 뭘 매지 말라고 하듯이 지금 이렇게 문제된 상황이 있다면 본인들이 그런 커넥션이 없다.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일부러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의심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일베 회원들은 죄송하지만 초청해서 제외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좀 더 떳떳한 태도 아닐까요? 국정원으로서. 그렇습니까? 네네. 안보 특강 이 자체, 그러니까 일베 일부 회원을 초청했느니 안 했느니 이 문제를 떠나서 안보 특강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국정원에서 하는. 지금 국정원 박원순 시장 제안 문건이나 반값 등록금 운동 차단 문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실제로 국정원이나 자기들 이외의 사람들은 다 종북 딱지를 붙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7, 80%의 국민들을 다 종북 딱지를 좀 붙여놓는 이런 행태를 하고 있거든요. 국정원이 할 것은 국가정보원 그 명칭대로 정보를 입수하면 되는 것이지 국민들을 상대로 무슨 종북 전쟁 하듯이 무슨 작전하듯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국정원 본연의 업무에서 일탈돼 있다. 따라서 정보를 입수해서 국익에 그것을 복무해야 되는 국정원이 이런 특강을 하는 것 자체도 국정원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렇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국방부에서 본인들이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정원은 민간인이고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총 들고 나가서 국가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굳이 이렇게 안보 특강이라는 것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구조 문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시면서 원세훈 전 원장이 알지 못했다면 그리고 지시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다고 단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이라는 문건도 공개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자, 네네. 그런데 그러면 원세훈 전 원장의 포커스가 아니라 원세훈 전 원장은 이것이 개인의 독단적인 판단에 따른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당시 이명박 청와대하고 일정한 교감이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네. 저희가 이제 민주당이 국정원 게이트 특위에서 논의를 했었는데요. 네. 원세훈 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그렇죠. 그리고 주례 독대 보고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이명박 대통령이 보고했을까? 네.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했을까? 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상상 속의 그림인데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사람, 대통령과 국정원장 간에 있었던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두 사람만이 아는 거죠. 그렇죠. 물론이죠. 예. 그러나 예.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건 이제 지극히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원세훈 원장이 이런 일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지시는 설령 안 받았다 할지라도 네. 그건 아니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것이 일 수도 있지만 네. 100번 양보해서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일들을 국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라고 보고는 하지 않았을까? 아하.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 됐다라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제동을 걸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겠고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묵인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러겠습니다. 예. 그나저나 검찰의 지금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당 차원에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정원 일에 대해서 팩트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돌아가는 정황상 예. 저희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 원세훈 원장 정도를 구속시키지 않는다면 예. 아마 검찰이 지금까지 요란하게 압수수색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예. 스스로의 자체 모순에 빠질 것이다. 예. 그래서 원세훈 원장 정도는 구속시키지 않겠는가? 예. 라고는 저희들은 전망을 하는데 네. 거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국정원법 위반으로만 기소를 할 것 같다라는 거죠. 아, 예. 그렇다면 예. 실제로 대선 개입은 분명히 국정원법 위반이자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네. 근데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네. 부담을 느끼는 것은 예. 박근혜 대통령 부분이죠. 아, 예.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이 사건에 대해서 성폭행범이나 저지를 듯한 수법으로 민주당이 했다. 예. 그리고 12월 14일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민주당은 구태 정치를 멈춰라. 네. 국정원 사건이 터무니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이번 국정원 사건, 대선 불법 개입 사건을 보면서 이것이 저는 가장 큰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국정원 사건이 터무니가 너무 많게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표로 가장 도움을 받은 것은 직접적인 수혜자는 박근혜 지금 대통령입니다. 예. 그러면 되묻겠다는 거죠, 저는. 자, 이렇게 이제 밝혀졌으니, 예. 실체의 진실이 밝혀졌으니, 그러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질 것이 아니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라는 거고,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고, 저는 줄기차게 그걸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지금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국정원 댓글 작성했던 여직원 네. 이때 이제 그 박근혜 당시 후보가 했던 말도 문제지만은 더 넓게 보면은 국정원이 사실상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원한 것이 되는 거죠, 이게. 결과적으로. 득표에 도움이 된 거죠. 그렇죠. 결정적으로.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시민사회나 이런 SNS 상에서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예. 이게 유효한 거냐. 이렇게 불법적인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으로 네. 당선된 거 아니냐. 이른바 일종의 부정선거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곤혹스럽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국정원법으로만 기소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강한 의구심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선거법으로 걸지 못하는 중요한 정치적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세훈 원장을 선거법으로 기소를 하는 순간 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은 뭐지? 부정선거로 당선됐단 말이냐? 네. 라는 걸로 바로 직결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고 지금 검찰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좀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의도에 네. 민주당이 확보한 국정원 문건이 지금까지 공개된 거 외에 더 있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죠? 네네. 실제로 문건이 더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좀 말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곤란하다는 그러니까 말씀은 더 있다는 얘기로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거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겠습니다. NCND.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는데 저도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네네. NCND는 보통 예스로 통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것도 NCND. 그리고 우리 김종배 우리 선생님께 한 가지 제가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이 국정원 사건은 군기문란 사건이고 헌정 질서 파괴 사건인데요. 이 국정원 사건을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포인트는 방금 얘기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의 어쨌든 도움으로 불법적인 도움으로 당선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국정원법 선거법으로 두 가지로 반드시 구속 기소해야 되고요. 또 하나의 국기문란 사건은 경찰청의 축소 은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정원 이 불법 대선 개입 사건에 연루된 직원들의 처벌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12월 16일 TV 토론이 끝나자마자 밤 11시에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날 낮 12시에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오늘 안에 수사가 발표될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리고 TV 대선 토론이 끝난 다음에 박선규 대변인과 진성준 대변인이 TV 토론을 하는데 곧 수사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라는 또 뉘앙스의 발언을 합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리고 밤 11시에 발표를 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 다음날 오전에 국정원에서 민주당 주장이 허위로 드러났다. 민영사상 책임을 질 각오를 해라.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새누리당이 경찰청 발표를 미리 알았다는 거냐? 아니면 알았다는 걸 넘어서 압력을 넣었다는 거냐? 아니면 그것을 넘어 같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냐? 이런 문제가 남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반값 등록금이나 박원순 시장 제안 문건에서 드러났듯이 대선 기간 동안을 떠나서 상시적으로 원세훈 원장 체제에서 정치 사찰 내지는 정치 공작을 했다는 부분. 이 부분은 실제로 국정원의 존립 자체를 근간을 흔드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남재준 원장이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의 분기점은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분기점이 될 것 같네요. 지금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이제 분명히 분기점이 되는데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검찰이 건드릴 수 없는 하나의 영역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당시 했던 말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그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몫입니다. 물론 그렇겠죠. 근데 청와대에서 입장을 밝히니 많이 하는 문제도 결국은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정치적인 어떤 그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크게 기대할 것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당연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검찰 수사 결과가 이제 그렇게 나오고 선거법으로 걸지를 않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국정조사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그런 겁니까? 이 부분이 약간 애매한데요. 수사 중인 사건은 국정조사의 제척 사유가 된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그러니까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은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조항이 있대요. 재판 중인 것도? 그래요? 그래서 선거법으로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게 이제 당의 입장인 거. 아니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애당초 그 여야가 합의를 할 때 그 수사 결과를 보고 국정조사 여부를 판단한다고 때 합의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합의 자체가 저는 좀 불만스러운 거죠. 아니 합의가 그러면 이게 애당초 법률적 판가 검토도 없이 합의를 해버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여튼 제가 그 부분은 좀 노코멘트입니다. 같은 당원으로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재윤경의 함께 살자 시간입니다. 자, 에듀머니 대표시죠? 재윤경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축 얘기를 하신다고요? 네, 네. 저축을 제가 은행 창구를 한번 갔었는데 네. 저축을 왜 하냐고 그러던데요. 저거 적금 들러갔더니 네, 네. 이런 저금리에 세금 때문에 남는 거 하나도 없다고. 네. 은행에서 그렇게 영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사실 그 은행이 방카슈랑스 이후에 예. 그러니까 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은행원들도 괴롭겠지만 그 실적의 상당 부분이 아마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는 보험 혹은 펀드 이쪽에 집중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아, 그게 네. 그 예금 그 유치하는 거고 네. 보험이나 펀드 유치하는 거고 네. 실적에서 다릅니까? 그럼요. 아, 네. 그래서 그렇구나. 인사고가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제가 네. 저번에 저는 절대 주식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주가가 1,600을 뗀 거 몇 년 전이었는데 네. 그때 적금을 들러갔어요, 은행에. 네. 그때 창구 여직원께서 딱 그 멘트가 그거였어. 요즘 뭐로 적금 드냐. 네네. 저금리에 이자 붙은 거 세금 때문에 남는 것도 없는데 그러더니 저보고 펀드 들래요. 네. 저는 주식 관심 없어요. 그랬더니 펀드가 무슨 주식이에요. 그러더니 네. 막 자기가 하더니 종목까지 자기가 정하더니 네. 그래서 하다가 그냥 끌려갔어요. 네.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우매한 소비자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서 네네. 그렇게 하고 몇 번 부었어요. 네. 그러다가 제가 돈이 필요해서 몇 달 붓다가 그냥 깨버렸는데 네. 그게 제 유일한 네. 주식과 연관된 유일한 경력인데 벌었어요. 근데. 아, 수익이 나셨나요? 네. 80만 원인가 벌었어요. 많이 버셨네요. 그죠? 네. 제 유일한 그 경험인데 유일한 흑자를 냈다.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자기 실적 때문에 그렇게 막 거의 반강매를 했던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뭐 신념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2003년부터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저금리에 돌입을 했고요. 네. 네. 그 이전까지는 이제 외환위기 이전까지 두 자릿수자의 그런 이자율이었다가 그랬죠. 예, 네. 그러다가 이제 급격하게 이자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2003년부터는 이제 3% 4% 네.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약간의 뭐 그런 거겠죠. 경험에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이 갑작스럽게 떨어진 금리에 네. 많은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굉장히 과거의 향수에 사로잡혀서 지금 손해 보는 것 같은 감정에 내몰릴 수 있었죠. 아니 근데 네. 솔직한 심정으로 지금 적금 뭐하러 붙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네네. 아니 남는 게 없잖아요. 남는. 네. 그냥 돈 예치한다라는 의미 외에 뭐가 있어요. 네. 그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아닌가 네. 선진국의 상당수가 뭐 저금리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저축률이 지금 세계 꼴찌입니다. 네, 그렇다면서. 네, 2.2%까지 떨어졌는데 음. 저축이라는 게 사실 뭐 어떤 부를 형성을 하고 자산을 증식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감안을 했을 때는 예. 사실 이제 저금리 환경에서 저축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일 수 있죠. 예. 근데 문제는 사실은 저축이라는 게 비단 어떤 자산 형성과 그 자산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해되어져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예. 사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신용카드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신용카드는 미리 쓰고 이제 후불로 이제 갚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할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무이자가 됐든 수수료가 있든, 그래서 할부로 갚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차차 예, 빚으로 이렇게 남고 예. 갚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사실 과거에 우리가 일반 보통의 가정에서 돈을 운영했던, 소비를 했던 이렇게 방식을 보면은요, 뭔가 이렇게 목돈을 통해서 소비를 해야 될 경우에는 저축이라는 것을 꼭 해서, 예. 예를 들면 냉장고 한 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적금을 가입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가입해서 만기가 되면 그 돈을 찾아서, 그래서 냉장고를 교체하는. 근데 지금은 냉장고를 산다 그러면 무이자 할부로. 그렇죠. 신용카드 좋죠. 네. 예, 맞아요. 예, 네, 예. 그렇게. 소비 패턴 완전 바뀌었네. 진짜. 네, 소비 패턴 자체가 이렇게 많이 네. 바뀌었는데요. 네. 근데 사실 이자율과 무관하게 저축이라는 건 소비자들한테 무조건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일단은 그거죠. 똑같은 냉장고를 샀지만 약간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먼저 소유하고 나중에 갚는 게 아무리 무이자라고 하더라도 그게 그 전혀 이자가 발생을 안 하죠. 나에게는. 근데 적금을 통해서 사실은 냉장고를 한 대 구입한다 그러면은 어쨌든 예, 저축 이자가 몇 푼이 됐든 사실은 발생한다는 거죠. 있기야 있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그 이자가 작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게다가 예, 그 평생에 걸쳐서 그 많은 소비를 그와 같은 방식으로 흑자 이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면은 사실은 적지 않은 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더더군다나 뭐 이익은 뭐 너무 미미해서 별로 따질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축이 없게 되면은 빚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렇죠. 네. 이게 냉장고와 같이 사실은 무이자 할부로 카드로 얼마든지 가능한 소비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렇죠. 예, 신용카드를 통해서 결제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저번에 신용카드 얘기해서 비상금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네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게 바로 이제 저축이네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비상금이라는 게 뭐 특정 시기에 어떤 특정 금액 정도를 이렇게 갖고 있는 뭐 요 정도가 아니라 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저도 갖고 싶어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뭐 다 좋은데 저축할 돈이 어딨냐. 네네. 비상금 쟁여놓을 돈이 어딨냐.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소비 패턴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비상금을 한꺼번에 준비하시기 쉬운 가정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2달에서 3개월 정도는 소비 구조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바꿔 나가면서 비상금을 형성시켜 나갈 계획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적자 구조거든요. 그래서 예, 쓰고 갚고 하는 구조인데 이거를 사실은 예, 사실 그 쓰고 갚고가 아니라 벌고 쓰고 그리고 남기고 벌고 쓰고 남기고 이런 그 이 흑자 구조의 현금 흐름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전환시켜 나가면서 조금씩 세이빙해서 비상금을 형성하는 이런 재무 계획을 사실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그러니까 소비 패턴을 일단은 바꾸는 거고 연동이 되어 있는 말씀이죠. 현금 흐름 전체를 바꿔야 되고요. 그렇죠. 네, 소비 패턴도 소비의 어떤 결제 수단을 바꾸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전보다는 계획적으로 바꾸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현금 거죠. 흐름을 어떤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바꿔야 돼요? 일단 뭐 저희는 한 2달 정도는 약간의 긴축 재정을 하라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신용카드 결제금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든가 어떤 분은 이제 조금 이렇게 그 평상시 그 소비 성향이 강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한 달 정도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실험을 한번 해봐라. 아주 필요한 필수품을 제외하고 소비하지 않는 삶을 한번 실험적으로 해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카드값이 대폭적으로 줄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현금 흐름을 전환시키는데 조금 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죠. 그래서 결제금을 최소화시키거나 아예 없애는 구조를 갖고 그리고 나서 체크카드만 쓰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월급날에 그 돈이 16일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달 내내 유지가 되겠죠. 근데 먼저 사실은 저축을 떼놓고 저축을 떼놓는데 비상금 일부와 그다음에 목돈 지출을 대비한 그 일부 이런 것들을 좀 계획적으로 나눠서 돈을 떼놓고 남은 범위 내에서 사실은 체크카드를 통해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돈을 써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주 그 평범한 진리인 게 옛말에 쓰고 남는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부터 하고 쓰는 거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맥락하고 같은 그렇죠. 같은 맥락인데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신용카드로 사실은 이미 월급날 결제 금액이 월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먼저 저축하고 요즘 적금도 신용카드로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당일날 다 빠져나가는데 이게 그리고 자동으로 저축이 되잖아요. 요즘 다 저기 뭐냐면 자동이체니까. 월급이. 네.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저축하시는 분도 요즘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신용카드 어떻게 저축을 해요? 그게 가능한가 봐요. 저도 그 얘기를 최근에 듣고 깜짝 놀랐는데 카드로 그러니까 저축계좌에 결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연계시켜 놓고 저축하는 사람도 있다더라라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그거는 굉장히 황당한 얘기고요. 그러면 일단은 내가 이래서 이제 월급 그러니까 직장인을 기준으로 하면 저는 뭐 직장인 아니니까 상관없지만 그 이제 그 월급이 이제 그 계좌이체가 되잖아요. 그 계좌이체 통장 말고 다른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러니까 다만 얼마씩을 일단 저축해 놓고 이렇게 가야 되네.
그렇죠. 네. 그죠? 근데 사실은 먼저 그 현금 흐름을 바꾸기 전에 무리하게 저축을 크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저희는 아주 소액을 일단 시작만 하라고 하되 예. 중요한 거는 좀 저축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예를 들면 그냥 막연히 비상금이라기보다는 그 행동경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만의 재미 계좌를 만들어라. 그래야 저축이 즐거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목돈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재미로. 네네네. 저축이 즐거워야 되는 거죠. 저축의 예. 동기 자체가 좀 높아져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만든 그 재미 계좌는 지름신 통장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거 뭐예요? 그 6개월짜리 적금을 가입하면서 네. 6개월 만기 되면 만기금 갖고 아무데나 질러보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용도가 지르는. 네,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아예 그 저축을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거에 지르셨어요? 그때 아이패드를 샀습니다. 대충 저축 금액 나와요. 네, 지금 네, 얼마인지. 네. 예. 뭐 그때 10만 원씩 했었던가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만기금에 약간 좀 보태가지고 일시불로 샀는데, 오. 네. 그 나름 재밌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저축의 목표를 좀 여러 가지로 나눠가지고 특히 요즘 그 청약저축이 났잖아요. 네. 청약저축이 근데 최소 7년 이상 이죠. 그렇죠. 네, 7년 이상 장기 상품인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는 장기 상품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니고 예. 단기 저축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계 유동성이 현격하게 지금 낮은 상태거든요. 예. 이런 상태에서는 웬만한 중산층들도 조금만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은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재무 상태다. 이럴 때 장기 저축을 통해서 돈을 또 묶어버린다면 당연히 오랫동안 유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중도에 해지했을 때 느끼는 소비자들의 피로도가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난 다시는 안 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맞아요. 네. 장기 저축 이제 만기 이제 그 몇 년짜리 했다가 사정 생겨서 중간에 깨버리면 네네. 이자도 거의 없잖아요. 네네. 이자도 적게 그래, 받을 뿐 저축해봤자 아니라. 뭔 소용이 있냐. 네. 이렇게 가는 거죠. 네네.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예. 저축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인식만 늘어나고 근데 사실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추천해 드리는 게 저축의 한 80%를 6개월 혹은 1년 이내에 단기 적금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문제 네네. 때문인가요? 예.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예. 어쨌든 유동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예. 언제든 풍부한 유동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소비의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카드로 무이자 할부로 미리 땡겨서 먼저 소비하지 마시고 예. 소비를 좀 지연한다는 의미에서 예. 6개월짜리를 가입하고 여러 개로 쪼개서 가입하고 예. 만기돼서 그 돈을 찾아서 쓰는 재미를 느껴봐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소비가 이제 좀 지연되는 효과가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축에 드는데 차곡차곡 적으면놨다가 이걸로 뭐를 지르자가 아니라 일단 지르고 보면 나중에 다 뒷감당한다. 네네. 이런 사람 많잖아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고요. 저만 그러는 건 네네. 아니군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고 예. 그중에 상당수는 사실은 뒷감당이 안 되고 있고요. 소수의 사람만이 지금 뒷감당이 되고 있고 예. 처음에는 한두 가지에만 그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만성이 됩니다. 그냥 먼저 지르고 그리고 늘 뭐냐면은 월급날이 다가올 때마다 결제금이 초과될까 봐 굉장히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결국은 짧게 기쁘고 길게 스트레스를 받는 그리고 사실 한 달 중에 가장 즐거워야 되는 월급날을 우울한 날로 보내야 되는 그런 아주 힘 빠지죠. 예. 월급 들어오자마자 계속 나가버리면 힘 네네. 빠지죠, 진짜. 제가 사실 언제지 2004년 5년에 제가 신용카드를 끊었는데요. 네. 그럴 때 저도 이제 한 3개월 걸렸습니다. 그 체크카드랑 신용카드를 동시에 이렇게 쓰면서 그래서 이제 체크카드로 완벽하게 옮기고 나서 어느 날 제 통장의 계좌를 확인하고 바로 이거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이게 한 달 내내 통장의 잔액이 유지되는 데서 오는 그 심리적 안정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인생에서 결제일이 사라졌다는 거. 예. 네, 그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자유로움을 준다라는 거죠. 사실 뭐 좀 수입이 부족할 것 같으면 뭐 그러면 그에 맞춰서 조금 덜 쓰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좀 여유 있다 싶으면 여유 있게 쓰고 그리고 또 목돈 지출에 대비해서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네. 휴가비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추가로 학원 다닐 거, 아이들 교육비 이런 걸 이렇게 쭉 맞춰놨기 때문에 뭔가 미래에 목돈 쓸 것에 대한 불안증도 굉장히 제거된 상태에서 매달 돈 쓰는 게 사실은 좀 편안하다는 거죠. 그럼 제가 두 가지를 여쭤볼게요. 네. 한 가지, 저는 거의 체크카드만 쓴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들어오는 돈을 다 한 통장으로 다 몰아버렸어요. 네네. 통장을 일원화 시켜버렸죠. 네. 그 통장에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서 쓰는데 네. 이래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체크카드가 거의 신용카드랑 좀 비슷해지는. 그럼 네. 어떻게? 그럼 그러니까 내가 월 지출액을 얼마로 딱 정하자. 네. 그것만 그렇죠. 체크카드에 넣어놓고. 체크카드하고 연계된 통장에는 그것만 넣어놔라. 네, 넣어놓고 나머지는 사실은 그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는 적금을 인터넷 뱅킹으로 가입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은행에 가서 가입하지 않아요. 그 은행에 가면 일단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예. 기다리고 그리고 또 아까 경험하신 바와 같은 수많은 마케팅에 노출이 되는데 그걸 거절하는 게 너무 힘들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주로 사용하는 그 통장에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수시로 그냥 아무 적금이나 6개월짜리로. 그래서 이제 머릿속으로는 대충 월 지출액이 내가 대충 얼마야 하는데 어느 날 보면 어느 달은 오버가 돼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네. 얼마나 지출했는지. 어떤 때는 10,000원짜리 지출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체크카드도 오잖아요. 카드사에서. 네. 그걸 쫙 봐요. 네. 이렇게 썼구나. 네. 이렇게 하거든요. 네. 잘못된 거네요. 그러니까 약간 신용카드와 이제 체크카드의 중간 정도 되시는 그러니까 이제 거겠죠. 그 월 지출액만큼만 네. 그 체크카드 연계된 통장에 넣어놓고. 근데 이제 월 지출액이라는 거를 뭐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너무 딱 맞게 그렇게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만 살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물론이죠. 예, 그리고 전혀 그렇게 살지 않다가 오늘부터 갑자기 그렇게 하겠다. 이거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냥 대충 내가 생각할 때, 난 이 정도 생활비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선을 일단 넣어두시고, 그거 오버했을 때 그때 가서 따져보시고, 사실은 이제 따져봐도 답이 안 나올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래요? 네네.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저번에도 저 하우스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저축 못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들어오고 그래서 하면은 전부 다 이자에 원금 갚는데 다 나가는데 여기서 무슨 저축이 성립이 됩니까? 네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예, 많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큰 규모의 저축이 아니라는 거죠. 5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런 저축을 여러 개를 하고 네. 짧게 하면은요. 네. 이게 한 6개월만 지나면 6개월에 한 개씩 만기가 돼서 돌아와서 목돈 쓴다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렇지. 네. 6개월에 한 번씩 하면은 네네. 애들 데리고 여행도 갈 수 있고. 네네. 그래서 그죠? 사실 이 저축의 의미를 네. 현금 흐름의 안정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소비 자체의 방법을 바꾸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막연한 어떤 불안감 있잖아요. 이런 걸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러니까 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해하시면은 진짜 저축은 효용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자 따먹을 생각은 접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큰 부를 형성한다. 그렇죠. 예를 들면 예전에 금리가 높을 때는 이자율이 높을 때는 시드머니를 형성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집을 사면은 들은 사람이 있어요. IMF 직후에 이자가 18%까지 그렇죠. 간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제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한 달에 건너서 아는 사람이 이민 가려고 네. 가산을 다 정리를 하고 이제 그거를 다 달러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민 네. 가려고. 근데 IMF가 터지고 네. 막 금리가 막 올라갔잖아요. 네. 그냥 다시 주저앉았대요. 네. 그 이민 가려고 바꿔놨던 달러를 다시 원화로 바꾸니까 거의 더블이 돼버렸다고 그러는데 네네. 그러니까 IMF와 중에 그런 사람도 있긴 있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자율이 높다는 거는 그러니까 경제 상황 자체가 대단히 불안정하고 그렇죠. 그분은 굉장히 운 좋은 축에 끼죠. 말 그대로 직장도 사실 크게 문제가 없었고 뒷걸음질 치다가 그냥 뭐 잡는다고. 예. 근데 이제 인생이 늘 그렇게 행운으로 점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대단히 큰 착각이고요. 예. 한 번의 행운으로 이렇게 크게 망가지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죠. 네. 아마 그분도 그 뒤는 몰라요. 네, 어떻게 그렇죠. 되는지. 저도 외환위기 때 엄청난 행운을 거머쥐고 인생 많이 망가지신 분도 엄청나게 많이 봤기 그 뒤에? 때문에. 네. 역시 그러니까 공짜로 들어온 돈은 금방 나간다는 네, 옛말 맞습니다.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런 거 보면. 그거는 이미 또 행동경제학에서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공돈에 흥분하지만 예. 사실은 그 공돈을 굉장히 쉽게 써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예, 그걸 이제 심리적 계좌의 오류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공돈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은 하지만 가치를 높게 매기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에 대한 가치와 똑같은 100만 원이라도 공돈의 100만 원. 이 마음속에 계좌가 형성이 되는데 예. 계좌 자체가 각각 다르게 입력이 되고 사실 인출할 때도 훨씬 쉽게 인출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경작자는 그렇게도 얘기하죠. 공손이 생기면은 예금이라는 그 형태를 통해서 심리적 돈 세탁을 하지 않으면 네. 쉽게 써버릴 수 있다. 예, 그리고 또 심지어 그 돈이 쉽게 생긴 과정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또 너무 낙관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도 또 이렇게 생길 거야. 그러면 사실 크게 망가진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이제 제 나이 때 되면은 이제 슬슬 노후를 걱정을 해야 되는 네. 그 나이로 접어들잖아요. 네.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인도 아니고 퇴직금도 없고. 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제 그 10년짜리 장기 복리를 네. 들면 이제 만기를 꽉꽉 채우면 비과세고. 네. 1번 비과세고. 네. 그다음에 한 이자가 한 그 50% 정도 되대요. 네. 총액으로 따지면. 네. 그럼 이걸 들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디 가면 꼭 그거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사람 꼭 있어요. 네. 그게 맞나요? 근데 아마 은행에서 그 10년짜리 권하는 상품은 적금이 아니고요. 예, 보험이거든요. 보험이 네. 적금이 아니고? 은행에서 권유하는 상품의 은행 카탈로그의 90%가 보험 카탈로그입니다. 그래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펀드가 자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 은행에서 사실 판매 수수료로 많이 챙길 수 있는 것을 펀드가 잘 나갈 때는 펀드로 그다음에 그렇지 않을 때는 저축이 아니라 보험으로 예, 마케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근데 적금과 보험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 사업비를 많이 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10년 누적 이자율이 예를 들면 50%라고 해서 뭐 10만 원씩 부었는데 뭐 그러면은 120만 원이죠. 1,200만 원. 네, 1,200만 원에 50%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 아니에요? 네, 네. 사업비를 떼고 난 원금의 50%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뭐예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네, 사업비는 뭐 그 보험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뭐 정확히 몇 프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은 10%를 사업비로 떼는 상품이다. 그러면은 10만 원짜리가 아니라 나는 9만 원짜리 적금을 가입한 거죠. 그렇게 되는 네, 거예요? 네. 거기에 50%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그 이 1,200만 원이 아닌 예, 다른 돈의 50%. 그러면 실제로 예, 1,200만 원의 실질 이자율은 50%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요? 네, 네. 가입 안 하기 잘했네. 아니, 이걸 또 방송 들으시는 은행원 분들이 또, 예, 굉장히 분노하실 수 있는데,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뭐 그 판매하는 직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제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카스랑스 이후에 과도하게 사실은 은행이 판매하는 상품의 구성이 아무런 사실은 소비자 보호 장치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보험인지 저축인지 펀드인지 굉장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모호한 상태에서 금융의 어떤 절대적인 비전문가 입장에서 예, 그렇게 불안전 판매가 사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제 직원들에게 과도한 어떤 그 판매 실적, 할당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 은행원들은 특히 이제 그 판매 실적 때문에 굉장히 자기 것도 많이 가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봉이 높은지는 모르지만 자기 은행의 실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입한 상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손에 쥘 수 있는 돈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얘기도 진짜 하더라고요. 얘기 나온 김에 언제 한번 저희 그거 한번 짚어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각종 보험 있잖아요. 네. 그 의료 실비보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그 소비자한테 정말 이득일까? 네, 네, 네. 그거 한번 짚어보면 어때요? 예, 보험하고 그다음에 사실 노후 문제는 좀 따로 짚을 생각이고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저는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 마케팅 논리로 황당하지만 가장 그래도 잘 먹히게 게다가 언론을 통해서 아주 빈번하게 힘있게 그 논리를 전개하는 곳이 금융권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신용등급 관련해서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언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소비자들을 설득했다. 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축이 갖고 있는 효용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금리가 높을 때는 어떤 부의 증식 수단으로서의 가치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로 가정 경제 안전판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현금 흐름의 어떤 조절 수단으로서 가치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소비로서의 그 형태로 어떻게 소비할 것이냐. 외상으로 소비할 것이냐 아니면 모아서 소비할 것이냐. 그렇죠. 예. 이런 가치를 따져볼 수 있는데 사실은 아무리 저금리라고 하지만 어떤 한 측면만을 지나치게 부각해서 부의 증식 수단으로서의 가치만으로서 저축을 과도하게 평가를 하면서 저축하면 손해다라는 논리를 지난 10년간 사실은 금융권이 언론을 통해서 사실 만들어 왔던 논리라는 거죠. 그래요, 맞아요. 네네. 정부 직원조차 그런 얘기. 네네. 아주 이제 이게 아주 일상화되고 유행하는 언어가 되고 그냥 너도 나도 다
입만 열면 저축하면 손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저는 한때 그 기사 중에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저축하느니 술 먹고 빈병 사 모으는 게 낫다. 네, 그런 얘기까지. 기사의 그 내용의 취지는 뭐였냐면요. 저금리여서 물가 상승에도 못 미친다. 그러니까 빈병값이 올라가는 게 더 빠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실질적인 제로금리 시대다. 이런 네, 마이너스 금리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비율을 들어도 그게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율을 들어도 저축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효용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과장되게 너무 과도한 어떤 비유까지 허용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 저는 이제 금융 마케팅의 현주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축 나왔으니까 뜬금없는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부산저축은행 생각이 많이 나서 그런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까지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을 때 정말로 이제 그 저축은행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장사하시고 이런 분들, 네. 그다음에 어르신들, 네. 그러니까 금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으니까 네. 한순간에 그냥 다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금자 보호 한도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예금자 보호 한도는 어쩔 수 없죠. 뭐 다 보호해준다면 은행은 더더군다나 무책임한 영업을 계속 하겠죠. 아, 오히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예금자를 보호하지만 은행을 보호하는 것도 있고 은행의 신용 때문에 만약에 예금자 보호 제도가 없으면은 조금만 그 은행에 이상한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돈 찾겠다고 뱅크런 사태가 벌어지겠죠. 아, 오히려 불안정이 더 네, 심해질 네. 수가 있네. 예. 그 금융이라는 거는 사실 그 신용에 의해서 신용이 창출되는 과정에서 이게 사실 돈이 유통되는 거잖아요. 예. 그 대공황 이후에 예금자 보호제도 같은 거 만들어내면서 사실 뱅크런 사태를 이제 최소화했던 결국은 뭐냐면은 정부가 보증한다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은행으로 가서 예금 인출을 그 했던 그 예금자들이 다음날 조용해졌더라. 실제로 정부에서 돈이 투입된 적은 없다. 약속만 했어도 예금자들은 조용해진다. 예, 이러면서 사실 예금자 보호제도가 발달한 건데요. 그걸 무한정하겠다 그러면은 사실 오히려 은행에서요. 사실 위험한 상품 마구 권하고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뭐를 해줬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금자 보호 한도 이상으로 판매했던 은행의 책임, 그 다음에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었던 후순위 채권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과정에 대해서 사실 판매자의 소비자 환기, 리스크 환기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우리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막연히 그 형식적인 서류에 사인했다는 거 하나, 이 정황이 분명히 정황적 판단으로 아마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서류인지 누구나 다 알 거예요. 자기한테 설명도 안 하고 여기 사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판매한다는 사실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묻고 있지 않죠. 저는 우리나라가 다른 문제는 모르겠는데 금융화폐에 있어서만큼은 비판적 의식, 시민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금융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어요. 네네. 복잡하고 또 사실 드러난 것도 굉장히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남양유업 대리점 같은 경우 다들 분노했잖아요. 근데 그 문제에 있어서 그 대리점주가 조금 더 이렇게 그 영업할 능력이 있었어야 됐다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제조사에서 대리점주에게 너무 과도했다라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비판하는데 금융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금융은 비슷한 문제예요.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아무런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냥 자갈치 시장에서 영업을 하시던 평생 진짜 장사를 하시던 노인분들이 평생 모은 돈을 갖다 맡기는데 은행원이 어머님 저 믿으세요. 이거 경쟁력 있는 상품이고 어머님한테만 알려드립니다. 뭐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면서 지나가는 맞아요. 소리를 5천만 원까지만 예금자 보호되는데 우리 은행이 설마 망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서 판매한 것을 사실 알고 보면 그 저축은행에 그 가입한 예금자들이 무슨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다. 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예, 말이 안 되는데 사실은 뭐 그런 논리도 되게 많고 사실 그래서 저축은행의 피해자들을 구제해줘야 된다라는 논리는요, 오히려 그때 약간 좀 진보적인 언론에서도 네, 굉장히 그게 회의적으로, 비판적으로 사실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자만 따지지 마라. 오늘 정리하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간단히 정리하면 금리만 따지지 마라. 네.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을 털어봤는데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 보입니다. 이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라는 이 하나만으로도 이게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닌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제기되는 문제는 이것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하고 직결돼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엄청난 정치적 폭풍을 몰고 올 수도 있는 이런 사건인 것 같은데 문제는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이걸 봐야 바로 이 지점에서 분기점이 형성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황당한 게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여야가 저번에 합의를 했죠. 이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정청래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물론이고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일 때도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지금 말을 했습니다. 이러면 애당초 여야 합의가 엉터리였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솔직히 뭔가 좀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듭니다. 한마디로 황당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